파국, 매일같이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성마저 잃게 되었다. 다만 간악한 마음만이 턱없이 악담하고 간악한 마음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를 증오하게 되었다. 억제하기 곤란한 분노가 시시각각 내 몸에 간통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무 불평도 없이 내 곁에 지켜주고 나를 다독였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에 타고 남은 옛집 지하실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내와 층계를 내려가다 고양이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려고 몸을 휙 돌리게 되었고 그러다 바로 뛰어 층계에서 떨어질 뻔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건 그 순간이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나는 도끼를 들어 힘껏 고양이를 내리쳤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아내가 온몸으로 내 행동을 지지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나는 도끼를 들어 말리는 아내의 이마에 힘껏 내려쳤다. 고백하는 건데 그 순간 난 온전히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도끼에 찍힌 아내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고양이를 죽이려다 애꿎은 아내를 죽인 것이다. 나는 냉정을 되찾았고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바깥으로 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릴 생각도 했다. 지하실 바닥을 파내고 그곳에 시체를 파묻어버릴 생각도 했다. 아니면 그냥 뜰에 우물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커다란 상자에 담아 상품처럼 밖으로 운반할까? 국리 끝에 나는 무릎을 쳤다. 시체를 지하실 벽에 집어넣고 속이 안 보이게 석회로 발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사제들이 자기 희생자를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기록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은 지하실의 안성맞춤이었다. 병을 아무렇지 않게 쌓아 올린 최근에 해치를 슬쩍 한번 했을 뿐이었다. 습격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굳지 않고 있었다. 떡이 전신욕 연통에 난로가 있었던 벽 한쪽이 튀어나온 부분을 메워 다른 곳과 똑같이 보이게 해놓았다. 그곳은 벽돌을 드러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완전히 발라버리면 될 것 같았다. 나는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었다. 나는 곧 일에 착수했다. 벽돌을 떼어내고 죽은 아내를 그 안쪽에 살짝 기대어 놓았다. 그런 다음 본래대로 벽돌을 쌓아 올렸다. 벽돌을 쌓은 일이 끝나자 석회로 반죽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정성껏 발랐다. 벽은 새로 손질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낱낱이 주었다. 되게 만만해. 주변을 돌아보며 자, 이만하면 헛수고는 아니었지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내가 한 일은 고양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양이를 찾아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낌새를 치는 뒤 고양이라 의심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사라지자 나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다.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사흘이 지나고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무서워 영원히 도망친 게 틀림없었다. 난 행복감에 젖었다. 내가 범한 가증스러운 죄의식도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내를 도려는 실종 때문에 두세 번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난 태연하게 진실을 숨길 수 있었다. 가뜩 수사까지 받았으나 수상한 점이 발견될 리가 없었다. 운명의 사건은 아내를 죽인 지 나흘치 되는 날에 벌어졌다. 그날 경찰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아와 질책했다. 그러나 나는 여유로웠다. 벽 속에 감춘 아내의 시체가 발견될 확률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이 어슬렁거리며 지하실을 뒷질했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심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뛰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하실의 이곳저곳을 유유히 활보했다. 경찰들은 이제 완전히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그럴수록 내 기쁨은 커져갔다. 나는 점점 승리에 도취되었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죄를 확실하게 못 받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자 여러분, 나는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경찰들을 불러대었다. 저는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의 공감을 빌며 아우러 여러분이 좀 더 예의를 갖출 줄 알기를 기원합니다. 경찰들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는 얘기 경청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또다시 악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말을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말은 제어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술술 내 입에서 빠져나왔다. 이 집은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를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죠. 이 벽들을 보십시오. 이 벽들은 정말 견고하게 쌓여져 있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벽을 힘껏 후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놀랍게도 벽 속에서 알 수 없는 흐느낌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오 하느님!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흐느낌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소름 돋는 비명 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맞은벽 쪽으로 쓰러졌다. 경찰 역시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벽을 향해 달렸고 완강한 힘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드러난 참혹한 모습이라니. 벽이 무너지자 피덩이가 엉겨붙은 시체가 하나가 나왔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시체의 머리였다. 시체의 머리에는 새빨간 입을 벌리고 불꽃 같은 애꾸 눈을 번뜩이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를 경로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도 또 비명을 질러 사형대에 끌려가게 한 것도 모두 고양이의 잔악한 계교였다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고양이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놓고 발라버렸던 것이다. 어셔가의 몰락. 에드거 앨런 포. 그의 가슴은 검은 고와 같아 스치기만 해도 금세 울리느니라. 피에르 장 느 베랑제, 프랑스 시인. 어느 가을 날이었다. 하늘엔 은선한 구름이 끼어 있었고 사방엔 정적이 감돌았다. 난 혼자서 종일토록 말을 달리고 있었다. 벌판은 황량했고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녁 노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나는 어셔가의 저택이 보이는 곳으로 당도할 수 있었다. 어셔가의 저택은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것을 알 수 없는 음침함이었다. 보면 볼수록 우울한 기분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나는 기분에 펼쳐진 광경, 이를테면 집안의
평범한 풍물, 쓸쓸한 기분이 감도는 벽, 공원, 돈이 연상케 하는 창들, 몇 개의 무성한 말라 죽은 풀, 몇 그루를 늙고 썩은 나무들의 미신연스러운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내 기분은 약 기운으로 깰 무렵 아편쟁이가 느끼는 허전함,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그 씁쓸함, 슬비로운 장막이 내리덮일 때의 스산한 감정과 비슷했다. 차가운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구역질이 나나 아무리 상상을 이끌어내보아도 도저히 숭고한 기분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그런 심장이었다. 왜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생는 막막한 감정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상한 풍경이 인간에게 주는 감정을 그때그때 분석하기란 우리들의 사고력으로는 불가능했다. 대문을 지나 우중충하게 개어 있는 늪 언저리로 말을 몰고 갔다. 누운 그림자로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말을 멈추고 물에 비친 회색빛 풀과 거창한 나무 등지 공허한 물을 인상시키는 저택의 창을 가만히 내려보았다. 또다시 알 수 없는 공포가 전신을 타고 흘렀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전율이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 난 어셔가의 수주일 동안 체류할 참이었다. 저택의 주인인 로데릭 어셔는 나와 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다. 서로 헤어진 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그의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급히 방문해 줄 것을 내게 요청했다. 워낙 다급한 요청이어서 나는 사정도 상세히 알아보지 못한 채 무작정 말을 달려왔던 것이다. 어셔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혼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어주면 기분도 밝아지고 나아가 자기 병도 폭 좋아질 것이니 자기의 제일 친한 아니 단언밖에 없는 친구인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사연의 편지였다. 소년 시절에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실상 나는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어찌할 수 없이 이유보다는 성질이 도드라진 인물이었다. 아주 오래된 가문인 그의 집안은 먼 옛날부터 감수성이 특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했고 그 자질은 오랜 시대에 걸쳐서 우수한 예술작품을 탄생시켜 왔다. 어셔가의 혈통은 매우 유서가 깊었으며 온 집안의 한 줄씩 직계만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였다. 반계의 자손이 없고 어셔가의 가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똑바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끝난 저택배와 거기 사는 사람 동일하게끔 만들었다. 바로 그런 점이 땅에 있는 원박을 바뀌게 된 것인지 모를 소작인 것들에 있어 일족과 저택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로 자리 잡을 터였다. 늪에 눈길을 두고 있으면 잊을수록 처음 받았던 내 이상한 인상이 더욱 깊어졌다. 나의 미심쩍은 생각에 꼬리를 물며 자꾸만 불길한 생각을 눌러 일으켰다. 공포라는 것을 근처에 둔 일체의 감정은 이런 모순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늪에 비치고 있는 그 영상에서 저택이 눈을 돌렸을 때 는 가슴속에 미묘한 망상이 떠오른 것도 오로지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행한 것이었나? 지시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 따름이다. 이 저택과 영지의 진치에는 저택과 그 부근에 특유한 어떤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썩어 자빠진 수목이나 회색빛 벽이나 쥐죽은 듯한 숲에서 솟아오르는 토끼 자욱을 피어오르는 토끼에 찬 신비로운 안개 등이 그런 분위기에 더욱 일조했다. 망상을 떨쳐버리고 나는 눈앞의 건물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았다.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무줄기가 여러 해를 묶은 건물의 외부를 빠짐없이 뒤덮고 가르친 가늘게 엉킨 거미줄저가 꿈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아주 황폐해버린 건 아니었다. 석조로 된 그 어느 부분도 허물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꽉 짜여져 있는 상태와 개개의 돌이 허물어져 깨질 것 같이 홍세야, 그러나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꽉 짜여져 있는 상태가 개개의 돌이 허물어져 깨질 것 같이 된 상태와 사이에는 뭔가 기괴한 부조화를 느끼겠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며 나는 저택으로 통하는 짧은 흙길로 말을 몰았다. 마중 나온 하인이 말을 데리고 가자는 고직풍 현관으로 들어갔다. 다른 하인이 말없이 어둡고 교체된 복도를 지나 주인이 있는 서재까지 나를 인도했다. 이번에도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천장의 조각, 벽에 걸쳐진 우중충한 천, 흙단처럼 거운 바닥, 내 걸음에 맞춰서 덜거덕거리는 환상적인 문장이 박힌 전리품,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년 시절이었어. 지금 같다. 그래, 나는 이 시간 평범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년 어린 시절부터 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평범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기괴한 망상을 더욱 해야 돼. 그러다 나는 계산모서리에서 이 집의 주치의를 만났다. 나는 그의 얼굴에 교활함, 겉고목이 뒤섞여 있었다. 주치의 그다음에는
주치인 당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가버렸다. 조금 있다가 한쪽문을 들고 들어오려고 했다. 이거 꿀잼.
이게 인생을 가고는 가버렸다. 조금씩 있다가 하인이 한쪽 문을 열고 주인 앞으로 나를 안내했다. 내가 들어간 방은 굉장히 크고 천장이 높았다. 창문 기다리고 매일 좁았으며 검은 칡나무 바닥에서 너무나 떨어진 곳에 달려 있었다. 붉은 빛으로 문든 악한 광선이 극제로 된 창유리를 통해 비치었다. 그 빛은 방 안의 물건을 뚜렷하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방의 구석구석이라든가 둥근 천장에 전개 같은 곳에 아무리 눈을 뜨고 또 보려 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우중충한 거리가 있었다.